현재는 이제 수율도 점차 잡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당차게 보여주신 걸 보면은 물론 세로축에 숫자는 안 나와 있어요. 숫자 정확한 수율은 안 나와 있는데 그래도 그 수율이 점차 이제 잡혀간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델공학 에러입니다. 인텔이 뒤늦게 파운드리 경쟁에 함께한 거 아시죠? 현재 TSMC가 최고의 시장 점유율과 최고의 기술 리더십을 가지고 나가면서 그 뒤를 삼성이 따라잡고 있고, 여기다가 인텔이 어마무시한 로드맵,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온스트롱 단위의 공정까지 개발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빠르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워낙 인텔이 지연이 많았었고 또 14나노에서 10나노 때 공정 전환에 실패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반신반의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인텔이 이 공정 기술과 관련해서 좀 상세한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024년도 그리고 2025년도에 20옹스트롱과 18옹스트롱의 공정 프로세스를 성공시키고 양산시키겠다는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인텔인데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현재 TSMC와 삼성의 3나노 그리고 2나노와 경쟁할 수 있는 최선단 공정을 인텔 기술만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당찬 포부를 밝힌 것이 되겠죠. 원래 이 리본팻, 그러니까 게이트 올 어라운드의 브랜딩 이름인 리본팻과 더불어서 파워비아라는 후면 전력 공급 네트워크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파워비아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다뤄졌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워비아와 관련된 상세한 소식이 전달된 것이 의미가 깊은 이유는 TSMC는 아직 이 파워비아 관련된 후면 전력 공급 기술을 아직 이네이블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직 인텔이 공정에 있어서 아직 뒤처져 있긴 하지만 TSMC가 아직 이네이블하지 못한 기술을 먼저 만들었다는 것이 있거든요. 인텔의 발표에 의하면 인텔 4 공정 있죠. 4나노에 필적하는 인텔 4 공정에서 이 파워비아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20옹스트롱, 그러니까 2나노 타겟으로 만들어진 파워비아 기술 그리고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인데, 이 리본팻이든 파워비아든 뭐 하나에 전부 다 때려 넣어갖고 2나노에 만들면은 또 뭐 문제가 생기고 뭐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을 염려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인텔 4 공정에 파워비아를 선제적으로 탑재를 할 것이고, 이걸 실제로 탑재를 했더니 효과가 있었다라는 발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TSMC는 이 후면 파워 전력 네트워크를 2026년경을 목표로 개발을 한다고 밝혀진 바가 있으니까 인텔이 정말 빠르게 치고 나가는 걸로 보실 수가 있죠. 인텔 공정 히스토리 잠깐 살펴보고 가야겠죠. 원래 2003년도에 90나노미터의 스트레인드 실리콘, 그리고 2007년도에 45나노미터 때는 하프늄 기반의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그리고 2012년도에 22나노미터의 핀팩과 유사한 기술로 가져오면서 이 공정 기술을 이끌어 나갔는데, 이 22나노 이후부터 14나노에서 10나노로 딱 이제 전환하는 시기에 이걸 못 따라잡고 TSMC와 삼성의 이 파운드리 주도권을 내주게 되었죠. 물론 인텔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파운드리라든가 UMC라든가 대부분의 많은 파운드리 업체들이 TSMC와 삼성의 치고 나가는 탑2 경쟁을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 포기를 선하고 수십 나노 기반의 파운드리 공정만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 그러니까 핀팻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넘어가면서 리본팻 구조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3나노 GAA, 그러니까 MBC 팻 이렇게 이제 나가면서 선제적으로 3나노의 공정을 가져왔다라고 알려져 있고, TSMC는 일단 3나노까지는 최대한 핀팻으로 3나노를 다 만들어서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AMD 모두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래 인텔은 이 20옹스트롱 단위로 갔을 때, 그러니까 2나노 타겟으로 해서 GAA 그리고 파워비아라는 기술을 적용하려고 했는데, GAA는 일단 2나노 그대로 가고요. 인텔 4 공정에 파워비아를 먼저 땡겨서 적용해서 효과를 보겠다는 것이 되겠죠. 공정이 점차 어려워지는 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트랜지스터 한 개의 크기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거꾸로 보면은 그 이전 세대를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럼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박혀 있는 걸 보았을 때에 서로의 간섭도 굉장히 심해질 거고, 그리고 원래 트랜지스터가 신호 성분을 보내기도 하고 파워를 공급을 받기도 해서 전원을 껐다 켰다 이렇게 동작을 하겠죠. 마치 우리 USB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과 동시에 파워를 공급하듯이 실제로 어떤 전선에 해당하는 이 통로가 있는데, 데이터 정보를 뜻하는 시그널과 이 파워가 같이 꼬여서 이제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파워비아 기술이 되는 것이죠. 현재의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로직 공정을 제조를 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전력 라인과 신호 라인 그리고 트랜지스터 순으로 차례대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맨 아래에 트랜지스터를 둔 다음에 그 위에 신호를 두고 제일 위에는 전력 배선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가 전력과 신호 라인에 의해서 구동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집적도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 것이 되겠는데, 문제는 이게 점점 집적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전력과 신호 이 라인이 똑같은 리소스를 활용을 해야 한다는 점에 있겠죠. 그럼 서로 이제 병목 현상을 발생을 시키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력 배선이 점점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키고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RC 딜레이 문제도 발생을 할 거고요. 성능이 하락할 수 있는 문제. 그러면은 전력을 더 빵빵하게 공급을 해줘야만이 얘들 신호들이 잘 간다 하거나 아니면 파워를 적당히 공급해 준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전력과 신호가 동시에 있는 기존 설계를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성능 드랍이라든가 전력을 더 쓰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인텔이 개발한 파워비아라고 명칭한 기술은 바로 전력과 IO 배선을 서로 분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배선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원에 해당하는 그 라인들, 배선들을 전부 다 웨이퍼 후면으로 옮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프론트 엔드 오브 라인,
FEOL이라고 부르는 트랜지스터와 같은 반도체 소자들을 만드는 공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백엔드 오브 라인, BOL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트랜지스터의 소자들을 서로 연결하는 공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반도체 공정을 나눌 수가 있겠죠. BOL이라는 이 공정에서 파워를 막 이렇게 안에 복잡하게 배선에 IO랑 같이 섞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웨이퍼 후면단에다가 파워를 따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빼내겠다라는 것이 파워 비아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백엔드 오브 라인에서 이 비아 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뚫려 있는 홀을 통해서 여러 층의 레이어들이 있는 것을 전선을 이렇게 신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이 비아 홀에 칠해져 있는 이 금속, 메탈의 양이라던가 여러 가지 홀 모양 등 이러한 이제 끝단에 있는 저항 증가 같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시그널과 전력이 같이 있으면은 저항에 의해서 전력 소모도 많아지고 누설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데이터하고 기본적으로 전력이 서로 간섭을 일으키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해치우고 싶은 겁니다. 저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이제 트랜지스터와 파워 시그널이 같이 섞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지금 파워 비아로 하면은 후면단, 웨이퍼 후면단 아래쪽에 파워가 따로 모여져 있고 시그널들은 따로 이렇게 구성을 하겠다는 것이 되겠죠. 말만 들어도 좋을 것 같죠? 전력과 IO가 따로 돼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하려고 하면 어렵다라는 거죠. 이 모든 웨이퍼 제조는 이제 인텔 4나 이제 2나노 공정 가면은 전부 다 EUV 장비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초기 M0 트랜지스터 레이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점차 레이어를 이제 쌓아 올리는 형태가 되겠죠. 기존에 있던 프론트 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시그널과 파워가 서로 이제 경쟁을 하면서 하게 되니까 레이어를 점차 집적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코스트가 더 많이 들게 되고, 그러니까 RC 딜레이나 볼티지 드랍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오른쪽 보시다시피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그러니까 후면 쪽으로 파워 딜리버리를 옮기고 나오면은 이러한 문제들이 싹 사라지니까 하이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코스트를 좀 더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일드, 수율이라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신뢰성이라든가 열이라든가 이제 디버깅이 힘들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인텔에서 말하는 파워 비아라고 하는 것은 일단 모든 복잡한 로직 레이어하고 신호 레이어 있죠. IO 레이어. 걔네들만 일단 막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웨이퍼를 뒤집어 가지고 후면에다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을 한다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파워를 위해서 별도의 실리콘 레이어를 구성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C각 같은 이렇게 이제 깎아내는 이런 공정을 사용할 때 실리콘들을 굉장히 많이 깎아내게 될 겁니다. 그만큼 실리콘을 많이 깎아내니까 좀 아깝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파워를 별도로 이제 C각하고 또 세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정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그만큼 단계를 많이 가면 갈수록 제조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인텔의 개발 부사장인 벤 셀이라는 분이 말씀하시기로는 파워 비아의 후면에 이렇게 갖다 대서 전력을 공급하는 실리콘을 붙입니다라고 이 실리콘 기술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약간 말장난처럼 실리콘을 너무 많이 깎아내가지고 이게 진짜 남아있는 실리콘은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들이 해본 거를 결과를 냈는데요. 메테오 레이크 14세대 CPU 메테오 레이크에 들어가는 에피션트 코어 있죠. 거기 8개의 인텔 4 공정을 생성한 다음에 파워 비아 기술을 추가로 적용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파워 비아를 적용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냥 인텔 4만 하려고 했는데 20옴스트로에 있는 공정을 땡겨서 파워 비아를 적용한다고 했죠.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인텔 4를 했을 때 대비 전압이 떨어지는 IR 전력 드랍이 30% 이상 줄었다라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효과가 있고요. 그래프 모양이 좀 이상하지만 세로축이 이제 96에서 1.08로 표현되어 있지만 최대 칠 수 있는 프리커시 클락수를 6% 더 증가할 수 있는데 효과를 얻었다라는 거죠.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거를 실험적으로 내놓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렵긴 어렵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인텔 4 공정은 앞쪽 사이드 레이어가 15개 플러스 RDL이라고 하는 거는 리디스트리뷰션 레이어라고 부르는 이전 층에 발생한 이제 신호를 이제 전파하는 기본적인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5 플러스 RDL이라는 구조인데 지금 인텔 4에다가 파워 비아가 섞이면은 14라고 돼 있죠. 프론트 사이드 레이어가. 근데 백 사이드 레이어에 인텔 4 공정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파워 비아로 인해서 4 더하기 RDL 이렇게 되니까 총 합쳐서 18 플러스 RDL이죠. 즉 4개의 레이어가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파워 비아, 계속 비아라고 하잖아요. 이 비아 홀을 통해서 이 전력 공급을 그냥 후면에 파워만 배치를 한 게 아니라 이 비아 홀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을 한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브랜딩을 한 것으로 보이죠. 지금 보시다시피 맨 왼쪽에 있는 거는 트랜지스터랑 IO랑 파워랑 다 섞여 있는 구조를 말하는 기존 구조가 될 거고요. 가운데 있는 거는 일단 그냥 후면에 파워를 배치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파워 비아를 통한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중간에 이렇게 홀, 비아 홀이라고 하잖아요. 이 뚫어 있는 홀. 이 비아 홀을 통해서 전원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이 파워 비아 홀이라고 명칭을 한 거죠. 그래서 TSV 비아 홀을 통해서 파워를 공급하다 보니까 라우팅 컨제스션, 그러니까 복잡도도 좀 더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공정 복잡도, 그러니까 18개 레이어 쓰고 이런 것만 있어 보이는데 단점이 없느냐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인텔도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너무 후면에 웨이퍼 저 레이어를 많이 깎아내잖아요. 실리콘이 거의 없다시피. 그러면 실리콘 자체가 너무 약해져서 강성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공정으로 이 웨이퍼를 이동을 할 때에도 캐리어 웨이퍼를 딱 붙여가지고 계속 유지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물리적으로 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 캐리어 웨이퍼를 붙여놓고 공정을 이용하는 것 자체도 이 공정의 복잡도를 늘리는 요소가 되겠죠. 거기다가 제조 공정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거잖아요. 후면 공정으로 땡겨온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바뀜에 따라서도 이 수율을 제대로 보장을 할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게 인텔의 숙제가 되겠죠. 더군다나 IO랑 전원이 따로따로 트랜지스터 양쪽에 배치를 하게 되니까 앞으로는 이 칩을 냉각시킬 만한 이 룸도 좀 적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이 아까 말했듯이 트랜지스터 레이어에 딱 이제 접근을 하기 위해서
후면에 있는 파워를 제거해놓고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기존에는 같이 있으니까 같이 트랜지스터 따라가가지고 IO 신호를 따라서 이렇게 딱 접근할 수 있었는데 후면 레이어 쪽에 전원을 제거를 한 다음에 디버깅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디버깅 자체가 좀 힘들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20옹스트롱 공정에서 바로 리본팩 같은 GAA 구조나 파워비아를 바로 적용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땡겨와서 파워비아를 먼저 인텔 4 공정에 먼저 적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는 이제 수율도 점차 잡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당차게 보여주신 걸 보면은 물론 세로축에 숫자는 안 나와 있어요. 숫자 정확한 수율은 안 나와 있는데 그래도 그 수율이 점차 이제 잡혀간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지난 1분기 때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많이 따라간다. 인텔 4 공정 대비에 2분기 정도의 오프셋이 있다. 그러니까 반년 정도의 오프셋이 있다라고 하는데 거의 따라가니까 인텔 4 공정도 메테오 레이크나 이렇게 적용할 때 충분히 잡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되겠죠. 지금 보시는 이런 모든 실험 결과들은 일명 블루스카이 크릭이라는 테스트 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테오 레이크의 E코, 그러니까 크레스트 몽트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는 요 E코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두 개 다 사용해서 이제 실험을 한 거죠. 인텔의 말에 의하면은 이 신뢰성이나 트랜지스터 이제 특성이라든가 뭐 덴시티 그리고 온도를 잘 버티냐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잘 버티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워비아가 실제로 인텔 4 공정에 적용할 만큼 굉장히 성숙하게 올라와 있다. 우리가 나름대로 후면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에는 기술 리더십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되겠죠. 일부러 버그를 이스터 에그를 막 이렇게 오류로 칩에 의도적으로 넣었다 하더라도 이거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런 안정성을 확보했다. 디버거빌리티도 확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 몇 년 동안 어마무시하게 많이 개발을 해서 발전돼 왔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아이폰 15에 3나노 공정에 AP가 들어간다라는 얘기 때문에 점차 3나노 공정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GAA 구조를 택한 삼성의 파운드리도 굉장히 위협적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다가 인텔도 최선단 공정에서 이렇게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점차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설레발 친다라고 이제 별 기대 안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인텔이 이렇게 파운드리에 집중하면서 2강 같지 않은 1강 1약 구도에서 앞으로 3강 구도로 파운드리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길 바라는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